되었습니다. 우지직 소리 나면서 꽝, 우지직 꽝 소리가 났어요. 순간적이에요, 그냥. 지금 지진이 난 줄 알았어요. 난간하고 같이 떨어졌어요. 쾅 하면서 차가 막 이렇게 요동을 좌우로 치더라고요. 눈을 감았는데 떠보니까 물속이에요. 이화원으로 일하면서 어렵게 키우던 딸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참변을 당했다는 한 아버지. 불과 몇 분 차이로 운명을 달리한 친구들의 흐느낌도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교실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너의 자리를 알 수 있었고 네, 이른 아침 출근하고 등교를 하는 차량들이 그 상판이 무너지면서 지추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너무나도 큰 피해를 냈죠. 성수대교가 저렇게 돼가지고 앞으로는 한강다리를 못 건너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가 됐었고 계속 뭐 백화점 무너지고 다리 끊어지고 뭐 이러니까 네. 좀 못 살겠다라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도 성수대교를 지나다 보면 그 시대에 생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어떤 DNA 속에 새겨진 아픔 같은 거죠. 그때 아침 생방송에서도 연일 대서특필을 했었고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누군가가 고의로 의도적인 테러를 벌인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의 역대급 재난이었습니다. 사망자가 32명, 부상자가 17명. 당연히 신문도 연일 대서특필 났었고 원인이 뭔지 파악조차 안 되는 거예요. 대교는 국가 소속이고 시 소속이고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한강물에 떨어져서 휩쓸려 간 차량도 있었기 때문에 더 구조되는 사람은 없는지 시신은 인양되는지 연일 온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일단 딱 그 기숙사에 있는데 신문이 딱 배달려 왔는데 딱 성수대교가 있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큰 다리가 무너졌다. 네. 그 전화를 해보니까 정말 성수대교가 이제 그 무너진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한국이 너무나 빠른 경제 성장 때문에 질을 포기하고 양을 선택했다.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하는데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때가 한참 막 한국이랑 일본이랑 국가 경제력 경쟁을 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일본 유학생들이 그 비웃는 눈빛으로 우리 쳐다보는 게 봐라 너희들 결국 이렇게 됐다.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때. 근데 이 성수대교가 1979년에 준공이 됐는데 이게 퍼즐처럼 부속품 하나하나가 촘촘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그렇게 건설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부품 하나라도 잘못되면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수대교를 지을 때 이 동아건설이 성수대교를 앞세워서 부정부패를 엄청 저지른 거예요. 대충 지어도 뇌물 주면 그냥 눈 감아주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한테 뇌물 주면서 뭐 대충 관리감도 별로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리 상판을 떠받치는 철제 구조물에 이음새가 부실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보수하지 않고 계속 그냥 페인트 칠만 해요. 그냥 덮은 거네요. 그냥 덮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영화처럼 중간이 뚝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총체적인 부실 공사에 인재, 부정부패 모든 것이 다 합쳐져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제가 이제 군에서 대령 때
육군 전체의 그 사고를 관장하는 그런 이제 직책이 있었는데요. 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고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통계 관련된 법칙 중에 이제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는데 일명 뭐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 예. 대형 사건이 하나 날라 그러면은 그 전에 수십 차례 경미한 사고가 있고 그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수백 차례 어떤 징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이 사고 나기 한 1년 전부터 여러 매체에서 한강 다리 관리가 좀 부실하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네. 서울시에서 이제 그것을 무시를 했던 것이고 네. 이 사고 나던 당일날 아침에도 6시쯤에 이제 그 성수대교를 지나던 그 차량 기사분들이 네. 좀 흔들리고 하니까 이거 이상하다 하고 서울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 뭐 어제 이상이 없었는데 그게 무슨 이상이 있겠냐 하고 이제 무시했던 거죠. 그때 서울시에서 야 이거 한번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와갖고 차량 통제라도 좀 하고 그랬으면은 막을 수 있는 그런 완전 인재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성수대교 사건 몇 개월 전에 이미 서울시청에 관련 신고를 했던 시민이 제보를 해가지고 다리 흔들려서 이미 내가 한번 신고했었다고. 그때 무슨 대답 들었냐 그러니까 다리는 원래 흔들리는 거야. 차가 달리는데 다리가 왜 안 흔들리냐고 물어봤는데 반문을 했다는 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일입니다. 예. 자, 이 일로 김영삼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질타를 받아야 했는데요. 아무튼 상당히 핀치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YS 정권의 별명이 그때 당시 사고공화국이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사건 기록을 좀 찾아봤거든요. 성수대교 붕괴된 그 해에 청주 우암 아파트가 붕괴됩니다. 그리고 무궁화 열차가 전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기가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삼풍백화점까지 무너져요. 근데 그때 YS 정부에서 책임을 떠밀는 듯한 일을 해요. 번번이 이런 인재 사고가 났을 때 그럼 정부 탓이 아니라 누구 탓, 정부 탓이 아니라 누구 탓, 정부 탓이 아니라 누구 탓. 그래서 임기 3년 때 지지율이 36%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났더라도 대처를 잘하면은 그래도 욕은 안 먹을 텐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했죠. 그다음에 유가족들에게 사과도 하고. 이번 사고로 희생당한 분들과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상가, 애도와 조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사건으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10월 22일 날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가지고 회담을 갔는데 면담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마치 그 부실 기업을 떠맡은 기분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내가 너무하다. 이제 재수없게 부실 기업을 떠맡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민주당 지금 국정원장하고 계신 박지원 대변인이 경복궁이 무너지면 다 대원군이 책임져야 한다. 뭐 이런 뜻이냐라고 이제 반박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자, 서울 한복판 출근 시간대, 정말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벌어진 이 대참사. 대통령에게는 비난의 화살을 멈출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어떻게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 했을까요? 그 비밀, 오늘의 시크릿 코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시크릿 코드 212966. 학번 아닌가요, 학번? 군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러게. 제가 그 2016년에 전역을 하고 2016년. 네, 이만갑 덕분에 6년 만에 오늘 이 군번줄을 목에다가 걸었습니다. 군번줄이요.
이제 군대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뭐야? 저는 목걸이 받아온 줄 알았어요. 목걸이랑 군복무 목걸이. 했으니까 예, 예. 기념으로. 그래서 버리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나 죽으면 다시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이거는 인민군을 합니까? 북한군은 군번줄을 이렇게 메고 다니지 않습니다. 없어 저런 거. 전시에는 유사시 전시에는 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평시에는 군번줄이 없고요. 여기 명찰표라고 해가지고 여기 L이 앞쪽이라든지 네. 그리고 요게 쪽이라든지 뒤쪽이라든지 그게 이제 북한이 못 사니까 그런지 모르는데 그 마분지라고 해야죠. 네. 컬러감. 거기다가 박스 종이. 박스 종이 같은 데다가 비닐, 플라스틱 비닐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테이프 그것다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바느실 갖다 네개통에 끼매놨구나. 거기에 보면 이제 부대 그리고 군 번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크릿 코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시크릿 코드의 비밀은 바로 이제 이 인식표, 이 인식표에 있는데 군번이구나. 이 인식표에 적힌 군번이 예, 바로 212966. 요즘 쓰는 군번이랑 조금 다르죠. 예. 달라요. 왜 군번이 연도가 아니군요. 우리 뭐 92-. 맞아요. 그렇죠, 예. 연도가 있죠. 이 인식표는 6.25에 참전했던 군인이 썼던 걸 이제 재현한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 인식표의 주인은 국군 포로였던 조창호. 계급은 소위였습니다. 바로, 예. (6.25) 전쟁 때 포병 소위로 참전했던 조창호 씨가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간 지 43년 만에 탈출했습니다. 자, 6.25 전쟁에 참전했던 조창호. 내가 끝까지 죽어서 싸우다 왔으면 더 싸야 돼. 다 늙어서 돌아오면 내 반이야. 꿈한테 어떻게 저희는 이제 살아 계셨다고는 이제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늘 돌아가실 때까지 살아 계신다는 그런 신념. 아, 이제 저분 얼굴이 이제 기억이 나네요. 아. (6.25가) 발발하자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적의 포로가 돼 전사자로 처리됐으나 살아서 전사자 돌아온 위패. 그는 국립묘지 전사자 위패에서 본인의 이름을 자기 지운 이름을 거예요. 선수 지웠습니다. 와. 조창호 중위는 남은 인생을 나라 지키는 일과 조국의 소중함, 국군의 임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우는 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일단 뭐 이 참전은 어떻게 했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 1930년 평양 태생이세요. 그 할아버지가 그 항일 운동을 하셔가지고 자, 내 손자만큼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름을 따자 해서 조창호라는 이름을 좀 운동하는데 그 어렸을 때 서울 마포로 내려와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이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하는데 마침 그 해 6.25가 터져버린 거죠. 그 수많은 민간인들 특히 이제 그 인민군들이 서울에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정말 이 공산당을 때려잡자라고 해서 바로 입대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입대를 하는지 방법을 몰랐어요. 딱 보니까 자기 집이 효자동이었는데 효자동 옆에 보니까 포병 부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일단 포병 부대에 가가지고 내 입대를 하겠다. 너 그럼 학력이 어떻게 되냐? 연세대학교 지금 재학 중이다. 대학생이니까 그러면 장교를 해라.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포병 장교가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다가 입대한 지 7개월 만에 강원도에서 중공군과 싸우다가 이제 포로가 됩니다. 세상에. 중공군 포로로 잡혀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인민군에게 인계가 되는데 그때부터 정말 아우지 탄광에도 끌려가고 정말 힘들게 사셨죠. 그래서 43년 만에 1994년도에 이제 귀환을 귀국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생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전사자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립묘지에 전사자 명단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을 때 자기 손으로 묻어준 동료 국군 포로가 100명이 넘었대요. 이 어딘가에 내가 직접 손으로 묻어줬던 그 전사자 전후의 이름들이 있을 것인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피눈물이 났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때 제가 이제 육군본부에 근무를 할 때인데 이제 소령 때입니다. 사실 이제 탈출해서 온 것이죠. 네. 그래서 뭐 그야말로 참 뭐 그 축제 분위기였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6.25 전쟁 때 포로나 실종된 우리 국군 용사가 8만 한 3천여 명 되는데 6.25 전쟁이 끝나고 포로로 소환된 것은 한 8천여 명밖에 안 됐단 말이죠. 예. 그 나머지는 왜 안 돌려주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북한에 남겠다고 그랬다. 이렇게 사실 이제 북한이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은연중에 참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국군 포로였는데 돌아왔노라. 이렇게 하는 분이 나타났으니까 군으로 봐서는 진짜 아주 반가운 일이고 예, 아주 축제 분위기 그런 거였죠. 오늘 시크릿 코드의 주인공 조창호 중위와 성수대교 붕괴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조창호 중위가 잡히고 2년 뒤 1953년이죠. 남북이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당시 이제 포로 상태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협정에 의하면은 전쟁 끝나고 이후에 포로들에게 남한이냐, 북한이냐, 혹은 중립국이냐 세 군데 중에 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를 줬었는데 조창호 씨도 그러면 같은 선택지가 놓여졌을까요? 안 주어졌다고 봐야죠.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이게 다 100% 교환을 해야 되는데 조창호 중위 같은 경우에는 1951년 5월 강원도 현리에서 이제 포로가 된 걸로 이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끌려다니다가 1952년도에 소위 이제 조선인민군 의용군이라는 곳으로 이제 강제 편입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하고 해서 이제 탈출을 이제 기도했던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소위 뭐 악질 분자로 이제 분류가 돼갖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오지 탄광 등등등 그런 데로 이제 강제로 이제 배치가 돼갖고 13년 동안 탄광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북한의 정치범들하고 뒤섞여갖고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말씀하신 거 보면은 뭐 이불이라든지 베개 이런 거 뭐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제 고된 노동을 이제 했었다는 것이죠. 베개와 이불도 없이 살았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을 때 발음이 되게 어눌하셨잖아요. 내가 끝까지 죽어서 싸우다 왔으면 더 싸야지. 이 동포들이 서울시 위기 컨트롤하는데 벽도 함량 연결 어떻게 못하고. 그 이유가 이제 탄광에서 일한 지 한 10년쯤 되던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빨이 다 빠지셨대요. 영양실가요? 그 보니까 이제 13년 동안 치약 칫솔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빨이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항상 탄광에서만 일하시다 보니까 이제 폐에 그 탄광의 그 석탄 먼지 이런 게 쌓이셔가지고 진폐증이라는 병에 걸리셔서 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엄청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심하니까 그제서야 자강도에 있는 산골 마을로 보내졌는데 그곳에 가서는 또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농장에 편입돼가지고 옥수수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곳에서도 힘들게 사셨다고 합니다. 죽어라 고생시키는 거네요. 아니 이 조창호 중위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쓴 돌아온 사자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은데 아오지 탄광이 아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오지 탄광에서 조창호 중위와 나머지 그 국군 포로들이 얼마나 이 나쁜 대접을 받았냐면은 그 한 국군 포로는 어느 날 밤에 굉장히 배가 아팠대요.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그 다른 죄수 중에 하나 이제 의사 출신이 있어가지고 배를 갈라보니까 밤에 몰래 먹었던 어떻게 해서 구한 미숫가루를 물에 안 타가지고 꾸역꾸역 먹다가 물이 된 거예요. 그게 터진 거지. 죽었어요, 국군 포로가. 그리고 아오지 탄광에 갇혀있던 국군 포로가 유일하게 그 힘을 내는 게 언제냐면 가끔씩 밖에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게 시킨대요. 그 안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들판 나가면 염소같이 풀이랑 풀을 다 뜯어먹는데요. 그리고 개구리도 그냥 껍질만 벗긴 채로 먹어버리고 오만 벌레는 다 먹고 그래서 대부분 다 이 내과질환 배탈로 다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치료도 없으니까.
6.25 때 북한군이 이제 병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포로를 잡으면 끝까지 포로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죠.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압제를 당한 거야. 근데 우리가 너희들을 해방시켰어. 그러니까 너희들 의용군이야. 그래서 실제로 의용군으로 강제로 편입을 시키고 무슨 일을 시키냐면 주로 이제 복구를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미군의 폭격으로 왜냐하면 전투부대 시키기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철도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거기가 가장 많은 미군의 폭격을 받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데 배치를 해가지고 써먹은 거죠. 자, 북한으로부터 끊임없는 감시에 시달리던 조창호 중위. 이 노병은 어떻게 43년 만에 기적처럼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 자, 조창호 중위 마지막 임무는 기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환영식이 있기 3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창호 중위가 마지막으로 배정된 거주지가 어디냐면 호화라는 곳이에요. 중강진, 제일 추운 곳이죠.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압록강이고 조금만 더 가면 바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많은 그 밀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넘어오고 이제 물건도 팔고 중국에서는 주로 이제 그 쌀이나 소금 같은 걸 갖고 와서 북한에 팔고 북한에서는 산삼, 도토리 이런 것들을 또 팔고 이런 뭐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하죠. 네. 그렇죠. 근데 1991년 여름 조창호 중위의 집으로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 누구시오? 했더니 그 마침 이제 북한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하던 조선족 이 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씨랑 조창호 중위는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거래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앉아보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씨가 중국 조선족이죠. 지금 뭐 조만간에 이제 중국과 남조선이 수교를 하기 때문에 벌써 서신 교환들을 하고 있다. 남조선과 중국이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창호 중위가 나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원래 고향이 뭐 남조선이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혹시 남조선에 있던 옛 주소 아냐고 알면은 내가 혹시라도 지금 서신 교환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서신 한번 넘겨는 보겠다 남조선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죠. 아,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때였구나. 그렇죠. 아니 그럼 40년 만에 이게 어떻게 보면 고향에 연락할 수 있는 건데 편지로 당연히 했겠죠? 그럼요. 그때 당시 이제 보따리 장사의 어떤 그 번뜩이는 제안이 담비 같은 소식이었겠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조창호 중위의 자서전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오지 탄광에 끌려갔죠. 병도 얻었죠. 이빨도 다 빠졌죠. 그리고 보위부에 감시도 삭막하게 당했으니까 조창호 중위는 40년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애써 외면해 왔던 거예요. 꾹꾹 눌러왔던 거죠. 그런데 보따리 상인이 잘하면 남조선으로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제안 들었을 때 억눌러 왔던 40년이에요. 억눌러 왔던 그리움이 팡 터진 거예요. 그때 그럼 뚝 무너지듯 감정이 다시 되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때 당시 조창호 중위도 가족들을 다 형성했었으니까 가족들 몰래 편지 한 장 씁니다. 그 내용에는 40년 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 왜 잡히게 됐는지, 중공군에게 잡혀서 어디를 떠돌다가 북한으로 넘어왔고 그 40년 동안 가족들에게도 내뱉지 않았던 그 사연을 40년 만에 털어놓는 거예요, 편지로. 그리고 고향이 그립다, 어머니 누구, 아버지 누구, 나의 누이, 나의 여동생, 형제들 이름 쭉 쓰고 마지막에 이런 구조를 썼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편지를 받으면 내 가족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달라. 눈물을 삼키며. 실제로 편지를 보내면서 조창호 중위는 답장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남한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자체도 확실하지 않았고 이때 이제 그 심정이 어땠을까 나중에 이제 회고록에 씁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그리움들이 다 내 품 안에서 떠나는 듯했다. 마음 졸이며 가족들의 연락을 기다렸던 그 세월들이 아오지 탄광이 강계 교화소가 결핵으로 핏덩이를 쏟아냈던 순간이 편지를 따라 훌훌 떠나는 것 같았다. 답장은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지나간 세월의 서름을 바람에 날려 보낸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그의 여름을 아주 후련한 마음으로 지냈다. 제발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했고.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네, 이런 사람이 이 연구라는 사람이 가져가긴 가져가세요. 기다려보세요. 네, 하는 데까지 하겠으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조창호 중위가 누군가 주소지를 적어야 되잖아요. 이 편지를 받을 사람. 받을 사람을 어떻게 적었겠어요? 아니 그 뭐 강원도에 누구 찾기도 뭐하고.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있었던 게 6.25 전쟁 일어나기 전이에요. 네. 1950년. 그때 누나인 조창숙 씨가 성신 여자 학교의 교사로 있었어요. 근데 보통 학교 교사는 정년 때까지 쭉 하니까 그 기억을 살려서 받는 사람 서울시 성신여학교 조창숙. 그러면 가죠. 누나한테. 맞아요. 가죠. 주소 몰라도 돼요. 그렇죠. 소름 돋는다. 근데 1951년에 만나고 이제 헤어진 지 거의 반세기가 지났어요. 네.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지. 누나가 계속 선식여학교에 근무하고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예요. 은퇴했겠다. 네, 은퇴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를 옮겼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1992년이었습니다. 이 조창호 중의 편지를 받은 이 성신여학교, 그러니까 성신여자대학으로 이 편지가 간 거예요. 네. 직원이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창숙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일단 학교 내에 전산 시스템에 쳐봤는데 네. 없어요. 네. 학생도 없고 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편지가 오면 다시 반송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버리거나 하는데 뭐 아무튼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국제 편지잖아요. 그렇죠. 반송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왔는데 어디서 보냈는지 주소도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쓰레기통에. 설마요. 속상하다. 쓰레기통에. 설마요. 속상하다. 총장한테 보고를 해야죠. 열어보지도 않고. 거기서 3년을 거기다 묻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그건 임무를 다 한 아니니까. 거잖아요. 네, 인트라넷에 차도 봤는데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게 뭐 잘못 장난 보냈구나. 편지일지 진짜일지 뭔지 모르는데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맙소사. 됩니다. 조창숙이 있을 줄 알았어. 나 아직 부성신여대. 그렇지. 근데 퇴임을 했고. 와, 아니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이게 폭발해서 사실 보낸 네, 편지인데, 아. 야 이게 가족들에게 이게 못 단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자, 그런데요. 에? 자, 그런데요. 에? 여기에서 이 편지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고요? 대박이다. 누가요? 바로 성신여대 총무과 직원이었던 최성규 선생님인데 네. 나중에 조창호 중위가 이런 말을 해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정말 고마운 사람들 누구 얘기하잖아요. 거의 두 번째 얘기합니다. 최성규 씨 덕분에 내가 한국에 오게 됐다. 인데 이분이 뭘 하던 분이었냐면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우편물을 관리하시던 분이었어요. 이제 뭐 어떤 거는 이제 버리고 어떤 거는 뭐 재분류하고 어떤 거는 뭐 정말 반송할 건 뭐가 있는지. 근데 가만 보니까 쓰레기통 안에 눈에 딱 띄는 편지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편지가 다 우리나라 우표잖아요. 그렇죠. 중국 우표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당시 읽어봐. 유학생이 있을 수도 없고. 수교 전이야. 그러니까 아니 수교 유학생이 전이야. 없다니까요. 수교 전이야. 드문 중국 편지네. 여기 중국 우표가 붙어 있는 편지가 여기 왜 왔을까? 이상하긴 하지. 여기서 에이 그냥 갖다 버리자. 안 돼! 하지 마요. 버렸으면 오늘 소리가 없는 거죠. 혹시나 이왕 버릴 거 안에 내용이 뭔가 한번 그치. 뜯어보고 그치. 읽거나 보고 버리자 해서 쓰레기통에 있던 그 우표가 달린 편지를 꺼내서 그쵸. 뜯어보게 돼요. 일이 될라니까, 일이 될라니까. 야, 지금 여기까지도 되게 극적이잖아. 일단은 진짜. 보따리 장수가 나는 이 편지를 대한민국 성신여자 학교로 보냈다는 것도 고마운데 최성규 선생님이 쓰레기통에서 이거를 다시 건져서 뜯어봤다. 이것만도 너무 두 단계를 건너뛴 거예요. 와, 아까 너무 드라마틱해서 그때 광고 나갔겠다. 진짜 이거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신이 도와준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손이 땀나는 거 봐라, 막. 어마어마한데 사실 심지어 내용도 안에 내용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이 내용을 보면은 편지를 전해주세요 가족한테. 뜯어봐야 이런 것들이 막 버릴 때. 와. 실제로 근데 이제 그 최성규 씨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예사롭지 않아. 그리고 뭔가 우리도 왜 제보를 받잖아요. 다양한 제보 전화. 빨리 말해줘.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떻게 됐어? 최성규. 와, 김진 2명째 나타난 것 같아. 일단 어떻게 됐어? 그러면 뭔가 이건 심상치 않은 전화나 제보 전화가 있을 때 한 번 더 물어보듯이 네, 이분도 뭔가 한 번 더 눈길을 가게 하는 그런 편지였던 거죠. 일단 소인이 중국이고요. 네. 그리고 보낸 사람 이름이 없어. 그럼 이건 내가 읽어봐야겠다. 편지를 열어봤는데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읽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
민족의 아픔은 남의 것이 아니다. 그럼요. 누구도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이 편지의 주인인 조창숙 씨를 찾아주겠다. 대단한 분이시다. 정말 다행인 것은 누나인 조창숙 씨가 성신여학교의 교사였기 때문에 다양한 행정부들을 통해서 네. 이분의 행적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거예요. 네네네네. 왜냐면 이쪽 공무원이고 네네. 분명히 이 직업이 분명했으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인트라넷에는 없었잖아요. 일단 현재 직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의 인적 기록부를 찾아봤더니 최성규 씨가 실제로 조창숙 씨가 학교의 가정과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 가정과 선생님은 학교를 옮겨서도 계속 가정과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 가정학회를 통해서 조창숙이라는 사람이 있냐? 성신여학교에서 근무했던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창숙 씨가 지금은 건국대학교 가정대 학장을 역임을 하고 명예퇴직을 했다는 것까지 학장을 하고 명예퇴직을 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집안에 공부도 많이 하신 그런 가족들이에요. 이걸 하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열흘입니다. 왜냐면 이게 인터넷이 있겠어요. 네.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조창숙 씨를 열흘 동안 발품 팔아서 네. 찾았고 실제로 조창숙 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집 주소까지 알아낸 다행이다. 네. 자, 그래서 누나를 만났냐? 자, 그래서 누나를 만났냐? 근데 여기에 또 난관이 있어. 왜요? 그때 찾아낸 주소가 압구정동 77번지였다고 해요. 그럼 가면 되지. 근데 압구정동 77번지가 주택이냐? 네.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건데. 몇 동 몇 톤지가 안 나와 있는 거야. 최성규 선생님이 열흘 동안 찾아낸 게 다행히 압구정 77번지인데 몇 동 몇 톤지를 모르니까 그 많은 아파트를 일일이 다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못 알아냈어요. 내가 이런 최성규- 장면 진짜 TV는 사랑을 싣고서 굉장히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네. 최성규 씨가 동사무소? 이때 동사무소에 최성규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다행히. 그렇죠. 내가 이리해서 열흘 동안 조창숙 씨를 찾고 있는데 이게 보통 사연이 아닌 것 같다. 압구정동 77번지까지 내가 찾았다. 동사무소에서 확인 좀 해달라. 조창숙 씨가 압구정동 77번지 몇 동 몇 회 삽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뭐라고 할게요? 알려줄 수 없다. 아니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고요? 근데 이상하다. 알아보고 전화드려도 될까요? 최성규 선생님이 열흘을 추적하고 동사무소까지 전화했잖아요. 네. 동사무소에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고 연락이 없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뭐래요? 네, 최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사무소인데요. 연락이 온 거예요. 정확한 건 모르는데 얼마 전에 초상 치른 집이 있다는데 여기 상주 안주인 이름이 조창숙이네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생년월일도 맞는데 한번 연락 한번 해봐요. 제발. 해서 동사무소가 알려준 조창숙과 최성규 선생님이 연결을 하게 됩니다.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 그 조창숙이 맞은 거예요. 얼마 전에 남편상을 치렀고 남편상. 그 상 치른 내역을 동사무소 직원이 또 알아봐서 최성규 선생님이 알려준 거죠. 결국 서울을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그 편지가 누이에게 전달됩니다.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중국의 조선족 동포가 그 당시 북한 넘어서 그 편지를 가지고 그 옛날에 수도도 없던 그 시절에 없던 시절에.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놀랍죠? 예. 네. 저 이만갑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소름 끼치게 해드리겠습니다. 설마. 이 편지의 주인공을 찾아준 최성규 씨. 최성규 씨를 이만갑에서 만나봤습니다. 정말요? 편지. 아니 이걸 또 어떻게 찾았어? 최성규 선생님을. 자, 최성규 씨를 이만갑에서 만났습니다. 와 완전 싫어. 살아있는 천사. 대박. 이만갑이 국가동 모이다 완전. 와. 봤다고 치고야! 봤다고 치고야!
봤다고 친구야. 봤다고 친구야. 뭐야? 왜 편집을 안 했어? 녹화 거부합시다. 이주경은 왜 편집을 안 했어? 이주경은 왜 편집을 안 했어? 안 나와? 아직 은혜 받았는데 분위기 좋았는데. 그래요. 미쳐버리겠네요. 궁금하다. 야, 난 여지껏 녹화하면서 봤다고 치고 하면 연예인들이랑 대부분 좋아해요. 왜냐면 시간 빨리 가니까. 그렇지. 이렇게 미치겠는 건 지금 한 2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전화 목소리만 한번 연결할 수 있는지 한 번만 제작진 알아보십시오. 근데 나는 진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어떻게 생길지 궁금해. 이렇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 일도 이익이 안 돌아오는 맞아요. 일에 맞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진짜. 정말 대단하신 너무 그립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전화 연결로 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희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최성규입니다. 저는요. 최성규. 저 본인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 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교직에 30년 근무하다가요. 지금은 퇴직하고 제주에서 여유로운 삶을 그냥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제가 그 이만갑 아주 찐팬입니다. 아유, 그래요? 예, 오늘도 오전에 재방송 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최정 교수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당시에 그 편지 처음 봤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 이제 그 편지를 전달받고요. 편지 그 규격 사이즈도 맞질 않고, 그다음에 뭐 무슨 편지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차피 버릴 수밖에 없는 편지라서, 제가 결렬을 무릅쓰고 일단은 한번 편지를 뜯어보고 내용을 읽어보니까는 처음에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북한식 그 용어하고 사투리를 써서 작성한 거라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고 상세히 읽다 보니까는 이게 좀 내용이 좀 파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버리긴 그렇고 가족을 찾아주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찾아보자는 심정으로다가 네. 이제 이런 관계 요를 통해서 그다음에 뭐 많은 도움을 받고 해서 어떻게든 힘들게 하여튼 간에 그분을 찾았습니다. 야, 그걸 어떻게 10년 동안. 그 편지를 읽어보셨을 때 그 편지를 보낸 분이 국군 포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일단 그 제가 느낌으로는 그 편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 아니고 구술해서 썼더라고요. 그렇지. 왜냐면 이 편지가 가다가 걸리면 이분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족 동포 이 씨가 쓰신 편지를 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말투가 좀 달랐구나. 연변 말투구나 그래서. 지금 남희석 선생님이 그 이해를 잘 하시는데요. 네. 북한식 용어와 북한식 사투리로다가 그 당시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6.25 전쟁 중에 의거 입북하라고 돼 있어요. 포로가 됐다는 포로 얘기도 약간 쓰시고 의거 입북했다는 얘기를 쓰셔가지고 본인이 썼다고 생각이 안 들고 부술해서 쓴 내용이라서 혹시 이 편지가 만약에 도중에 뭐 뺏겼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냐 그러면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가 같아서 이렇게 쓰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중간에 혹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이거 찾고 있나 이제 못 찾겠다 포기할 생각 없으셨어요?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오히려 제가 오기가 났습니다. 오히려. 예, 오기도 났었고 그리고 중국을 또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의식도 있었는데다가 또 그런 데 관심이 많았었어요. 저기 그 누나 압구정동 찾은 그 누나 첫 반응 뭐라고 하시던가요? 막 깜짝 놀라서 누구 이름이냐고 누구 조창호라냐고 그래서 분명히 조창호란 이름으로 돼 있다 그랬더니 뭐 울고 웃고 박수 치고 놀래고 복합 감정이 뭐 왜냐면은 초상을 치르고 막 집에 유가족들이 다 들어온 시간이라서 뭐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게 전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와.
남편께서 가시면서 오빠를 주고 가셨네요. 예, 그렇게 된 거죠. 네. 아마 천사가 있다면 예. 최성규 선생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너무 과찬의 말씀이고요. 죄송합니다. 최성규 선생님과 전화했는 예. 진심으로 네네.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정말. 너무 좋다. 얼굴까지 봤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잘 찍어주십시오. 못생겼지만. 그때 이제 북한에서 온 편지는 성신여대에 계셨을 때죠. 어떻게 발견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그 당시에 학교 업무 직책이 학생 지도과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학교 과정을 바꾸실 과정인데 그때 이제 하루에 행랑을 하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7개, 10개씩 옵니다. 하루 우편물이. 그러면 학과, 뭐 하다못해 그 당시에는 서클, 뭐 모든 연구소, 행정부서 전부 다 우편물이 거기서 분류가 되면 각 부서 이제 찾아가는 방식인데 다른 우편물들은 대부분이 수발신이 확실한 편지고 아니면은 특히 발신처가 확실한 편지고 또는 우편물이니까 가능한데 이거는 거의 우편물 거래가 없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족 자치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는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편지 봉투도 수작업으로 이게 종이해서 만든 편지 봉투더라고. 어차피 이게 버려질 편지고 어차피 다시 반송도 할 편지니까는 한번 뜯어봤어요. 뜯어봐서 읽어봤더니 처음에는 그 편지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왜냐하면 표현 자체가 연변 쪽하고 똑같이 표현된 편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읽어갖고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몇 번 읽어보면서 문맥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거기도 지금이 생생히 나는 기억이 6.25 때 53년도에 의거 입국하야 이렇게 저들이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고 남쪽에 뭐 누님이 계시고 이런 표현이 쭉 있습니다. 근데 납북하야하고 의거 입국하야는 의미가 100% 틀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안기부, 보안사, 경찰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좀 거부하다가 거기 아프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몸이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을 찾고 싶다는 이런 얘기 있으니까 너무 애절하고 막 구구절절하고 막 그래서 꼭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한번 가족하고 연결시켜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전화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요? 누구? 조창호 씨입니다 했더니 그리고 누굴 찾는 거야? 이래 조자 창자 숙자입니다. 혹시 본적지가 가회동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나 맞대. 전사처리된 동생이 맞는 것 같다라고 편지가 왔다고 내가 전화를 하니까는 그랬더니 전화기 소리에서 갑자기 막 울음소리에 웃음소리에 박수소리에 뭐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선생님은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도 찡하죠. 곳곳이 찡하고 내가 이게 그 당시에는 보람된 일을 한 걸 생각을 못했어요. 다만 너무 가족들이 너무 기뻐하는구나. 그리고 가족들이 야 세상에 죽은 줄 아는데 그리고 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꼭 동생을 찾아보라 그랬대요. 꼭 찾아라. 그리고 찾기도 해야 되지만 죽었으면 죽었는지 확인도 해야 되냐. 그러니까는 그 큰딸한테 조창수 씨한테 그것도 다 부모님이 다 그걸 간절히 부탁하고 돌아가셨대요. 진짜 꿈에도 모르고 있던 그럼요. 이때 편지를 받은 누나의 심정 어땠을까요? 일단 뭐 이 조창수 큰 누님이죠. 딱 이 편지를 받았어요. 조창호란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까? 긴가민가 하셨대요. 근데 딱 보자마자 창호야,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조창호 중위가 이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기 전에 문학소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나한테 어렸을 때 시도 써주고, 그러니까 어린 조창호가 썼던 표현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창호야, 맞다. 누나는 누나만 보이는 누나만 표현을 알 수 있는 표현들. 누나만 보이는 표현. 그렇게 넣었겠죠. 그래가지고 바로 편지 겉봉에 써 있는 이 씨의 주소를 찾아가지고 중국을 건너가요. 바로 갔구나. 만난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낸 사람,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내 동생 창호가 맞다. 난 만나고 싶고 창호를 한국에 데려가고 싶다. 그랬더니 이 씨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럼 내가 갔다 오겠다고 해서 다시 국경을 넘어요, 압록강을. 건너가서 바로 이 얘기를 안 하고 술을 한 병 사가지고 왔대요, 중국 술을.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 나랑 술 좀 먹고 얘기 좀 하자고. 한참 마시다가 그때 이제 이 씨가 조창호 씨한테 얘기하는 거죠. 누나 찾았다고. 누나 찾았다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조선족 이 씨가 조창호 중위에게 얘기를 해요. 누나가 너를 데리고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 한다. 혹시 탈북하지 않겠느냐. 이 말과 함께 여러 가지 물건들도 누나가 이거를 좀 동생에게 가져다 주라고 해요. 그 물건의 품목이 이 가정의 어떤 분위기가 드러나요. 첫 번째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책. 절대 안 되지. 위험해. 그리고 또 가죽 장갑, 내복, 양말. 이 세 가지 품목을 보면 얼마나 내 동생이 지금 따뜻하게 몸을 보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누나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이게 보이부 사람들이나 이웃이 보면 그렇죠. 위험한 품목.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낸 거예요? 지적처럼 조선족 이 씨가 이거는 누가 봐도 남소전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발각되면 우리 다 죽는다. 이건 전해줄 수가 없다. 다행히. 다행히. 그래서 그거는 전해주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사진은 가지고 가서 조창호 씨에게 이거 누나가 죽는다. 믿어지. 예. 이거 진짜다 그래서 진짜 누나의 메시지다 라는 의사가 전달이 됩니다. 이 씨가 잠깐 산으로 불렀잖아요. 전할 게 있다고. 그 어머니 사진 꺼낸 다음에 산속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성냥을 켜가지고 잠깐 보여줘요, 이렇게요. 잠깐 빨리 보라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머니 사진 얼굴은 처음 뵙지만 젊었을 때 어머니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머니 맞다고. 그리고 이 사진 건네줍니다. 그 조창호 중위한테. 그리고 헤어져요. 그 조창호 중위는 다시 집으로 내려와가지고 자고 있던 아들 선일이, 선희, 그다음에 딸 선옥을 깨워가지고 말없이 어머니 사진을 꺼냅니다. 보라고. 또 당연히 이제 아들들은 물어보겠죠. 누구냐고. 그랬더니 너희 할머니라고. 근데 아들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빨리 태워 없애자고. 왜냐면 이게 색사진이었어요. 칼라 사진. 왜냐면 당시에는 칼라 사진이 김일성, 김정일 부장만 칼라 사진이 가능하고 일반 인민들은 흑백 사진만 허용이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은 이거 봉입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 이거 태우자고. 어머니 사진을 봤는데 그걸 보고서 그 자리에 불이 태워버리고 왔어요. 사진하고 편지. 근데 그 자리에서 불에다 태워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어머니 생각이 나서. 아이고. 이게 보이부의 색깔이 있는 그 컬러 사진을 북에서 가지고 있다라면 이건 진짜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조창호 중위님께서는 진짜 잘 하신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이부라든지 이제 북한의 감시 통제 시스템에서 증거물은 일단은 걸리면은 빼도 박을 못 쓰거든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태워버린 거는 진짜 잘 하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족 이슈가 저는 또 할머니의 사진을 태운 그 다음 날 갑자기 집으로 사진사를 불러요. 그런 다음에 이제 깔끔한 옷으로 이제 갈아입고 가족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었죠? 흑백이죠? 예. 건정하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 몰래 저 아들들이 이 사진을 조선족 이 씨를 통해 가지고 남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낸 거예요. 너무 소름 끼쳐. 속 깊다, 속 깊어. 사실은 조창호 씨 입장에서는
남해 있는 누님부터 가족 형제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조창호 선생님 입장에서는 북에서 있는 이 착한 아들들을 두고 갈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속 깊습니까? 아버지 몰래 남한에 있는 아버지 형제들이 우리 보고 싶을 것 같아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그런 효자 아들들 아닙니까? 그래서 조창호 선생님이 처음에 어차피 내가 남으로 간다 해도 북한에 있는 우리 아들들 보고 싶어서 내가 제대로 두 발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탈북 자체를 포기해요. 남한의 가족은 아예 없었던 가족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이 시점에서 마음을 접어요. 저는 이 지점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가장 현실적이고 예 우리가 상상할 법한 선택이죠. 맞아요. 그건 한편으로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 착한 아들들을 두고 나 혼자 어떻게 떠납니까? 내가 가면 얘들은 어떻게 하고? 그런데 참 이 아들들이 기막혀요, 마음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조창호 중위님이 1994년 8월 풍으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요. 이후에 몸 절반이 마비돼서 아편이 없이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건강 상태였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조창호 중위 입장에서는 나에게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더 남한에 있는 나의 형제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조창호 중위님이 아들들에게 대놓고 나 남한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을 또 못 보낸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라. 근데 아들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말 안 했어도 그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았을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가세요. 누군가가 아버지를 찾으면 저희들이 돌아가셨다고 잘 둘러댈 수 있어요. 여기 남아서 저희들 잘 살 테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가시라고 라고 내 아들들인데 오히려 아버지가 가시라고 설득을 해요. 이 아들들이 얼마나 기막힌 장면입니까? 아니 사실 이게 아편이 없으면 버틸 수 없을 만큼의 건강도 안 좋은데 북한에서 어떻게 과연 이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조창호 중위가 그 갈등하는 모습을 이제 이 씨가 보고 이런 조언을 합니다. 죽어서 헤어지는 것보다는 살아서 헤어지는 게 낫다고. 그 살아 있을 때 자식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떠나자고. 그래서 다시 결심을 합니다. 그래. 살아 있을 때 자식들한테 내가 마지막 인사하고 떠나겠다라고 인사를 하고 드디어 이제 탈북 계획을 세우는데 비바람이 치는 10월이었어요. 이 씨가 찾아와요. 강을 건널 수 있는 배가 준비돼 있으니까 빨리 타고 가자고. 여기서 한 번 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조창호 씨가. 한 시간만 딱 달라고. 한 시간 후에 가겠다고 압록강으로. 마지막으로 자고 있던 그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랑 딸을 깨운 다음에 술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때 이제 그 속 깊은 아들들이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아버지가 오늘 떠나시는 거. 아들이 정말 속 깊은 게 뭐냐면 우리는 못 간다. 처가 있고 뭐 결혼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 가니까 아버지 떠나시라고. 단 한 달 후에 돌아오시라고. 근데 이게 아버지한테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 거예요. 한 달 후에 돌아오시라고. 못 돌아올 걸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거야. 조창호 중위가 이런 말 했다고 해요. 그래, 한 달 후에 내가 꼭 돌아오겠다. 단 내가 이 한 달이 10달, 몇 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내가 정 안 돌아오면 그때는 통일된 후에 서울에 있는 고모집으로 찾아와라. 그리고 압록강으로 갑니다. 여기서 또 생일비. 아들들도 대단한 결정을 한 거고.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도 아들들을 데리고 가고 싶었을 텐데. 야, 이건. 글쎄 저는 뭐 말을 못하고 갔지만 보내는 사람 마음 그리고 또 알면서 가는 사람 그게 너무나도 이해돼요. 남북 분단 역사상 최초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군 포로의 탈북. 조창호 중위가 고향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브로커도 아니고요. 정보기관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휴민트로 모셨습니다. 최우석 기자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0년대 초 뭐 브로커가 뭔지 그런 거 뭐가 없지. 뭔지도 모를 시절이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사건에 걸게 되고. 조창호 소위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종 사촌 형제지간이에요. 저희 친할머니가 조창호 소위의 어머니의 친여동생입니다. 어머니의 친여동생. 이모.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조창호 소위한테는 이제 그 이모가 되는 거예요. 이모. 와. 원래 이종 사촌 형제지간은 가깝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웠고
처음에 이제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저희 아버지 외교관이셨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조창호 소위의 탈북을 사실은 이제 계속 준비를 해오셨어요. 뭐 중국 외교관들한테도 이제 근황을 물어보고 그 계속 알아보시면서 준비를 하셨는데 딱 탈북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 기간에 하필 해외 출장 중이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이래 내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같은 사실을 저희 신문사 이제 부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부장이 다 빨리 취재를 해서 정말 신원 확인부터 해라. 왜냐하면 혹시 사실이 아닐 경우도 있으니까. 위험하지. 그래서 이제 경기상고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출신 예, 연세대학교도 다 가보고 그다음에 현충원에 가면 진짜 이름이 조창호라고 새겨져 있는 것도 다 확인을 해서 체크를 다 하셨구나. 예, 사실 확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걸로 했었죠. 네, 아니 사실 말로만 이렇게 들으셔서 이제 가신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숙 어른까지 뭐 성까지도 사실 알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얼굴도 모르고 이런 어떻게 좀 찾아 알아볼 수 있었나요? 가족들이 갖고 있던 그 어렸을 때 사진. 아, 그렇지. 군대 가기 전 사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확보를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중국을 갈 때 또 다른 이종 사촌 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종 사촌 형제지간인 사람들인데 저한테도 또 다른 오촌 당숙이 계셨는데 그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같이 놀았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을 해. 60대. 그렇죠. 그때 당시 한 60대 정도 가셔서 그래서 이제 같이 모시고 이제 딱 갔는데 신문 기사에는 이제 다 대련으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다 위해로 바꿨습니다. 실제로 가신 곳은? 간 곳은 위하이. 그러니까 위해. 외야는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너무 먼데요? 연변이랑 압록강이랑. 근데 위해를 가야 한국 가는 뭐 배를 타든 뭐 그다음에 거기서 북경을 가든 이제 이런 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위해로 빠져나온 겁니다. 만약에 연변 거기에 있다가 잡히면 뭐 거의 그냥 사형 당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두만강 압록강이 있고요. 그리고 넘으면 연변 연길 쪽이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는 서울에서 옆으로 선 그으면 칭다오가 있는 곳에 산동반도 있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될 정도로 먼 거리예요. 예전에는. 맞습니다. 근데 그걸 기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걸릴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 씨가 그러면 계속 모시고 오는 겁니까? 모시고 왔습니다. 예. 그분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분이 왜냐면 이게 지금 푹이 걸려 있고 연세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검문이 많았을 때 그냥 말 안 하고 아파서 누워 있는 걸로만 해서 그렇게 왔겠는데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동안에 조창호 씨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환자로 그냥. 그렇죠. 그래서 옆에 계속 부축하면서 이제 3등 칸 같은 데를 타고 위해까지 온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이 선생님도 너무 궁금하네. 대단하다. 나는 그 동력이 너무 궁금하네. 위해 그 모텔에 방에 문을 열고 똑똑하고 딱 들어갔는데 딱 보는 순간 알겠어. 아, 이 우리 혈육이 맞구나. 우리 혈육이 맞구나.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다. 그래서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다른 오촌 당숙이 들어가면서 창호 내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얼싸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보자마자 난리가 났는데 너무 흥분하시면 풍이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일단 저 헤어지고 다시 좀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봅시다 하고 이제 떼어놨었죠. 그다음에 이제 배를 태워서 이제 한국까지 밀항을 해야 되는데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위해에 있는 한식당에를 모시고 나갔는데 앉은 자리에서 밥 3공기를 드시고 속이 너무 후회했다. 다 드시고 그다음에 다른 뭐 전 뭐 이런 걸 시켰는데 그거를 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니까 천천히 그 내일도 또 있다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내일 없다.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된다고 그냥 먹는 거예요. 참 얼마나 못 드셨으면은. 모시고 나갔는데 과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짱했어요.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근데 그 살려는 의지는 제가 언제 그러니까 느꼈냐면 신문을 쭉 보시면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 주기도문도 외운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쫙 얘기를 하시고 찬송가도 쫙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니 이거를 어떻게 아직도 토시 않은 집이고 다 외우고 계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탄광에 들어가 있는 날, 어디 가서 두들겨 맞는 날 빠짐없이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송가를 속으로 암송을 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더라. 뭐 믿을 끈 부탁할 곳이 종교밖에 없었으니. 그랬던 거예요. 근데 입 밖에도 못 꺼내시고 혼자. 못 꺼내고 예, 암송을 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귀환을 성공하게 될 국군 포로잖아요. 그렇죠. 어떤 루트로 이렇게 좀 오게 됐나요? 일단은 그 밀항을 해야 됐었는데 제 선친께서 당시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수산회사에 다니고 계셨는데 수산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선장들 중에 이제 이러이러한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도움을 청해봐라. 다른 루트가 없고 지금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권도 그렇죠, 뭐 그렇죠. 아무것도 뭐, 없었고 그렇지, 그 여권이 그다음에 없었고. 한중 수교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좀 굉장히 꺼려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선장들 보고 한국까지 좀 데려달라 그걸 했더니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한국 자동차를 밀수입한다라는 기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위해에 가봤더니 한국 차들이 거의 한 70~80%가 한국 차였던 거예요. 예. 현대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밀수된 차들인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뭐 어선들이 가서 싣고 가가지고 다 밀수한 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공산당 뭐 정권에서 뭐 하여간 제재를 가해가지고 이제 배들이 한국까지 안 가는 겁니다. 그 밀수 그게 다 끊겨서 제발 뭐 얼마 줄 테니까 따따블로 줄 테니까 좀 가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한국까지는 못 간다. 걸리면은 자기네들도 사형당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뭐 따따블 줄 테니까 공해상까지만 좀 데리고 와달라. 그러면 내가 한국 다시 돌아가서 이제 배를 가져와서 배를 가지고 가서 이제 마중 나가신 마중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맨날 몇 시에 좌표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합의를 보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때 조창호 중위가 진짜 작은 배를 타고 맞습니다. 가야 했는데 그 배가 얼마나 작았냐면 발을 다 뻗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완전 텅텅 배. 너무 작은 배인데 심지어 갑판 위에 올라가면 자기가 누군지 신원이 드러나니까 선원들이 못 나오게 한 거예요. 맞습니다. 몸도 안 좋죠. 중풍 걸렸죠. 춥죠. 막 그랬는데 17시간을 지나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밖에서 지금 한국 영해상이다. 저기 한국 배가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100m 앞에 한국 배가 나타난 거예요. 한국 영해상에서. 그런데도 만나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서 놓쳤는데 도대체 그때 선배님 어디 계셨던 겁니까? 저도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좌표상에 만나기로 한 지점에서 50m 이상 떨어져 있었던 것 같고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나빴거든요. 그래서 먼 바다잖아. 먼 바다고 보통 풍랑이 한 4~5m쯤 그리고 배가 저기 보입니다. 보이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 이제 남한의 그 선장이 가까이 가다가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다 죽기 때문에 우선 이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지 저쪽 사람도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4~5m 풍랑이요. 말이 그냥 4~5m지. 그냥 있어도 뒤집어질지 모르는데. 4m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지. 4m. 도저히 이제 접선이 안 돼서 그리고 선장도 이건 안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내일 다시 시도를 해보자. 그거 어떻게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오는 걸로 하자. 쉽지 않다. 그리고 돌아선 거야? 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날 2차 시도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근데 파고가 4m, 5m 그러면 감이 안 오시는데 보통 아파트 2층, 3층 높이의 맞아요. 파고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까 실패했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못 그런 나가요? 상황이에요. 중국 측 그 선장이 이번에 마지막 시도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우린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다시
그 조창호 중위가 이제 배를 타고 나가는데 첫 번째 시도는 이제 17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지막 시도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77시간 동안 바다에 있어요. 아, 어떡해. 중풍 오신 그 노인네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하신 거죠. 조창호 중위가. 보통 일이 아니네. 근데 이제 의식을 잃어가는 가운데서 이제 슬슬 한국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살짝 눈을 뜨니까 접선이 된 거야. 그래서 들것이 실려가지고 이쪽 배에서 저쪽 배로 넘어가는 걸 자기 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안심을 하면서 의식을 놨어요. 조창호 중에 의식의 마지막 그 모습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줄을 놓으신 거예요. 기절하죠. 기절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딱 뜨니까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 인천이었어요. 인천이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야, 험난했다. 험난했어.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게 사실 이건 국가에서 위장 여권을 못 만들겠습니까? 뭔가 루트가 없겠습니까? 최 기자님, 제가 되게 의문이 드는 게요. 너무 자력구제의 연속이거든요. 그냥 계속 개인이 개인을 구제하는 상황인데 국군 포로잖아요. 네. 국군 포로면은 어찌됐든 기관에는 미리 알리시고 협조를 구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없었나요? 아니,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삼촌의 친구분 중에 이제 안기부에 계셨던 그때 당시에 안기부에 계셔서 그분한테 이제 도움을 이제 청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신문사의 부장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고 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이 한중 수교 맺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고 자칫 양국 간의 외교 마찰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창호 소위를 한국 땅까지만 데리고 와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해주마. 한국 땅까지. 아니 그게 어려운 건데 뭘? 그러니까. 한국 땅에 닿고 나서는 도움이 필요 없지. 최소한 우리의 그 해군 함정에 가가지고 훨씬 더 조건이 좋잖아요. 여러 호의를 가지. 해주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때 당시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안급해서 신문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 애매하다. 애매하다. 국군이었다가 인민군이었다가 지금 귀순자로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이 조창호 중위님이 막 그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전혀 거기에 준비도 안 하고 협조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게 없어. 이 문제가 이제 민감한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분이 국군 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인 동시에 사실 북한의 국민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국군 포로들을 몽땅 다 의용군으로 그냥 강제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1956년에 그냥 국민증을 나눠줘 버려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는 북한 사람인 거예요. 이걸 함부로 데려오게 되면 일종의 그쪽에서 또 납치를 했더니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도 굉장히 민감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귀찮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이 중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길래 이 전쟁 영웅의 목숨을 건 이거를 왜 무시했던 거예요? 그때 YS 정부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생각했어요. 도산 위기에 있던 중소기업들을 이제 다 중국으로 보냈어요. 거기서 이제 물건을 생산하시라. 왜냐하면 임금이 워낙 싸니까. 그래서 대부분 어디 보냈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웨이하이 옆에 있는 옌타이, 연태로 이제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한국 타운이 공장지대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YS 정부는 중국과의 그 외교적 마찰을 의도적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접선 끝에 77시간 동안 바다 위에 사투를 벌이고 우리 조창호 중위님이 구출되셨잖아요. 여기 최우수 선생님이 드디어 삼촌을 구해왔다라고 다들 생각하셨죠? 네. 그런데 2차 접선 때 바로 조창호 중위님을 만난 건 여기 있는 최우석 선배님이 아니었습니다. 아, 왜 또요? 여기서 갑자기 안기부가 등장합니다. 못 산다, 다 해놓으니까. 다 해놓으니까 이제 오는 거네. 진짜. 2차 접선 때 바로 조창호 중위님을 만난 건 여기 있는 최우석 선배님이 아니었습니다. 아, 왜 또요? 여기서 갑자기 안기부가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마중 나가는 거. 2차 점수 때 안기부를 만나서 그래서 사실은 구출을 해낼 수 있었다. 아니 근데 아까까지는 관심이 없다고 그러더니 왜 갑자기? 그러니까요. 여기서 안기부는 처음에 알아서 귀향하라라는 식이었잖아요. 최우석 선배님에게도 그러고 조창호 중위님의 가족들에게 보였던 반응. 왜 안기부가 갑자기 그 공해상에 나타나게 된 걸까? 안기부는 알기로는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 기자가 움직이는 것도 알고. 하지만 관심이 없죠. 진짜 저랬어요? 진짜 저랬습니다. 진짜 저랬습니다. 자, 다리. 이게 이렇게 연결되나요? 성수대교의 참사가 일어납니다. 50m 길이 구량 상판이 끊어져 한강 위로 처박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이제 나라에서 난리가 나고 욕을 먹으니까 어떻게 보면 탈북시켜서 약간 칭찬받으려는 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면을 전환시킬 한 명의 전쟁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해석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모든 사설에서 그런 톤의 그래요. 해석 기사들을 네. 썼습니다. 누가 봐도 티가 났구나.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사실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이제 집단 북한 종업원들 탈북 사건 있을 때도 선거 전에 북풍을 일부러 이용한다. 네, 라는 해석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뭔가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사회적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자극적인 북한 이슈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 성수대교 붕괴 사고 있는 다음부터 갑자기 이게 좀 이렇게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1차 접선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배에 있었는데 멀미 때문에 거의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이제 아침 8시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다른 그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네. 귀환을 해서 군산항 앞바다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공중전화에서 안기부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는 나도 뭐 갈 데가 없다. 이판사판이다. 당신들이 나가서 구조를 해오든지 아니면 난 기사 쓴다 하고 이제 엄청 그 뭐 신경질환 기자로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갑자기 이제 안기부에서 그럼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금 서해상에 떠 있다 갑자기 나가겠다는 겁니다. 수산청 그 500톤급 어선 이제 어업 지도선인데 이제 우리가 가겠다. 네, 간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성수대교하고 이게 연결돼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고 나중에 이제 서울 올라와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뉴스에서는 이제 성수대교가 나오니까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당시 약간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국방부에서 이 조창호 이제 중위의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알바트로스라고 해가지고 이혁수 감독이 감독을 한 영화고 뭐 차인표 씨도 나오고 이정재 씨도 나오는데 이휘재 씨 나오고 분명히 이제 그거를 홍보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조창호 소유의 그 영웅 그걸 우리가 영화로 만든다 해서 국방부에서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결과물적으로 봤을 때는 조창호 중위의 그렇게 그 전쟁 영웅 같은 이런 이 위대한 스토리를 영화로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너무 욕심이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그때 있었어요. 사실
사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군 제대한 지, 그러니까 육군 장교로 제대한 지 2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군에 대한 애착이 있었는데 저희 그 삼촌께서는 저보다 오히려 더 애착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가급적 어떻게 해서니 다 들어주려고 그랬고 아프신데도 그랬고 이제 전역 후에도 그 군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달려갔고 근데 왜 그랬느냐 그러면은 내가 탈북을 해서 돌아오긴 했는데 나랑 같이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이 아직 저기 있다. 다른 포로들. 그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그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뭐 어떻게 위로 뭐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군 장병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서 정신 무장을 시키는 이런 거 아니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다니신 건 맞습니다. 안기부가 등장을 하고 오더니 막 홍보하고 뭐 카퍼레이드하고 사열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이제 북에 있는 가족 아들들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저도 아까부터 계속 걱정이 들었는데. 사실 그 조창호 중위도 북에 있는 가족들 생각을 해서 언론에 나서는 걸 극히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국에다가 자녀들이 이제 피할 수 있도록 발표 시간을 좀 늦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김영삼 정부에서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입국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죠. 안기부에서는 극적인 전쟁 영웅이 필요했다는 건 뭐 정황상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언론에서는 사실 선배님 보도 시점을 유예하는 엠바고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북한에서 그것도 국군 포로가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왔다는 건 정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엠바고 사안인 것 같은데 이 보도를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취재 기자였잖아요. 근데 취재 기자인 입장에서도 제발 그 좀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 이 아이들 사람의 삶과 죽음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아무리 그 국가에 무슨 중대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좀 고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보도를 하겠다고 안기부 당시 어떤 국장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수대교 참사로 인해서 무너진 민심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이 국가지대사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선치 나중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당시에 하고 이제 사실은 포기했죠. 남은 가족들의 얘기는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들들. 사실은 이제 오시고 난 다음에 다들 당연히 저희들은 이제 선옥이에 대한 추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탈북 브로커 이 씨한테 계속 좀 찾아봐달라.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연락이 오기를 낭림 지역으로 추방됐다. 자강도 랑림? 예. 왜? 그게 한심한 데입니다. 자강도 랑림에 가봤단 말입니다. 예. 그 오빠가 군대 나가 돌아가 전사했다 했으니까 그 오빠가 죽은 데가 바로 자강도 랑림이란 말입니다. 제가 거기 오빠 돌아가서 거기를 갔단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데도 있었구나. 내가 사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가 정말 그렇게 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가족이 다 추방을 당한 거예요, 거기고.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알아서 저희 삼촌한테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얘기는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러이러해서 다 낭림지구로 추방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애들. 네, 저희 삼촌 말씀이 애들이 원래 잡초처럼 자란 애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거기서도 견뎌서 살아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가슴 아파했죠. 근데 이게 아버님 입장에서는 살아있구나라고.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이런 데 끌려갔다고 하면은 뭐 연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낭림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연락이 돼서 다시 모셔올 수 있는 조건도 되고 연락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진짜 뭐 안 됐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 자체는 천만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호자들이잖아요. 이렇게 막 아빠 가라고 했었는데 이게 좀 이렇게 한국으로 데려올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낭림지구로 추방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누구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다시 다 그 원래 살던 데로 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탈북을 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알아보긴 했는데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이제는 그래요. 그 10년 동안 늘어났군요. 예, 엄청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이제 삼촌한테 얘기를 했더니 삼촌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괜히 돈 다 날리고 애들도 이제 위험해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 네. 그냥 일단은 지켜보자 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그 어르신도 중이님도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어요. 사실 제가 탈북을 하면서 탈북 브로커 이 씨한테 이제 편지를 하나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보여주고 사실 제가 좀 그때 당시에 썼던 거를 좀 다시 해갖고 왔는데 이제 그 편지 내용이 선이야 선호가 나는 너희들의 육촌 형 오빠가 되는 최우석이다. 네. 아버지는 내가 서울로 모시고 가마. 아버지에 대한 소식은 한 달 뒤쯤에 발표가 될 거다. 너희들은 아버지 신발을 강가에 가저린이 갖다 놓아라. 그래서 돌아가신 걸로 만들어서 대응을 해라. 아무쪼록 하여간 건강하게 나중에 꼭 만나자.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전달 안 된 게 다행이네요. 전달되지도 않았고 여기 써신 게 지켜지지도 못했네요. 네, 아무것도 지켜진 게 없죠. 예, 하루 만에 바로 발표가 됐으니. 원양 어선 으로 근무하던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당일 야간 근무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1시간 30분쯤 지났을 때 한참을 안 오죠.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라 바로 강물이었습니다. 오지 않아요. 월북을 했다라는 소식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큰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속보.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이 해수부 공무원 사건. 월북 정황이라고 본 것들이 있습니다. 이 씨가 배 위에다 이것은 본인이 배를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증거다라는 거고 38km면 서울에서 수원 거리예요. 어민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미친놈이야. 월북이냐 단순 사고냐. 채널 A